쓰레기 문제 들어가기 전에 환경 문제 일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슈퍼마켓 진열대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것을 현대예술에서 위장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리우 블린이라는 위장예술 작가의 슈퍼마켓 2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소비에 녹아 들어가 있는 현대인의 삶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결국은 인간의 과도한 생산과 소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현대인 한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 양은 사양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는 에너지의 양과 맞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1950년대 이후의 모든 지표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의 개입에 대한 속도가 급속도로 가속이 일어나면서 결국 지구 생태 시스템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인류세 위기다라고 정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는 파울 크리튼이라는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2000년대 초반에 제안하신 겁니다. 지질학적 시대로 현재는 홀로세 시기다라고 지질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홀로세 시기가 아니고 인류세라고 이름을 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이름을 바꿔야 되냐? 지금 지구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5번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생물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포함한 지구 생물종의 대멸종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세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환경 문제를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오늘날 환경 문제에 대항은 인류세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위기가 기후변화 위기인 것이고요. 요즘은 기후위기만큼이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플라스틱 이슈입니다. 플라스틱 이슈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두 개의 문제는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펑펑 쓰면서 쓰레기를 배출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쓰레기 위기는 상시 위기로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정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자체, 온 국가, 전 세계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제 대통령님께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하시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순환 경제를 역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이죠. 대통령 입에서 순환경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크게 딱 세 줄로 요약하면은 생산 단계에서 낭비 없는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일회용 없는 소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세 번째,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그냥 이 세 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낭비 없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해야 될 것인데요. 지자체 단위에서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들은 재고 관리 문제예요. 생산자들이 판매하지 않고 재고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소각을 많이 해요.
소각을 금지시키고 이것을 다시 제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려면 도대체 생산자들이 재고를 얼마만큼 쌓아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체적인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일회용 없는 소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회용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일회용품까지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회용 포장재를 포장재 없는 유통 소비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일회용품, 일회용 컵, 일회용 식기를 재사용 기반의 식기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 인프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갖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리배출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단계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과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쓰레기 없는 소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포장재 없는 매장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거냐, 포장재 없는 온라인 소비는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일회용 없는 소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거냐. 결국 이런 인프라의 문제인 것이죠. 이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 보고 쓰레기를 줄여라 라고 하게 되면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자꾸 쓰레기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쓰레기를 만드는 당신이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죄책감만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쓰레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실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수단들, 선택의 기회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여라 라고 해서 시민들이 장바구니를 들어요. 근데 장바구니를 아무리 들어봤자 안속에 비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드는 것은 시민의 실천이죠. 그런데 장바구니 안에 비닐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시민들,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포장재를 쓰지 않는 벌크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아져야 된다. 동네 슈퍼, 저는 진짜 동네 슈퍼 가듯이 그런 매장들이 우리 생활권 구석구석에 많아져야만이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자기 용기를 담아서 장보러 갔을 때, 진짜 집에 왔을 때 일회용 쓰레기 비닐봉투 하나도 없는 소비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포장재를 쓰지 않는 매장 인프라들이 생활 근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생산자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일단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제도를 조례 근거에서 도입을 하고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정을 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마트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매장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매장 내에 포장재 없는 리필 스테이션들을 다 설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온라인 소비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소비 방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자체 단위에서 하기보다는 정부 단위에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소비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소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물건을 소비자의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 게 온라인 소비잖아요.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제품을 집 앞까지 배달만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거치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야, 물건은 우리한테 배달해주고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 이게 뭐예요? 역물류입니다. 온라인 회사들에게 앞으로 역회수 의무를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해? 가만히 생각해보면 냉장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장고 판매자가 우리 집 앞에 냉장고 설치해주고요. 냉장고 가져온 포장재는 판매자가 다 가져갑니다. 이게 법에서 판매자의 의무로 수십 년째 규정되고 있어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역회수 의무가 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비에 있어서는 판매자의 역회수 의무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뽁뽁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에어캡. 뽁뽁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비닐이에요. 깨끗한 비닐이에요. 근데 뽁뽁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집에서 과자봉지하고 같이 분리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별장에서 과자봉지와 깨끗한 뽁뽁이를 따로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뽁뽁이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 비닐로 분류가 되어버리는 거죠. 판매자가 뽁뽁이를 가져가요. 그러면 뽁뽁이만 모이면 굉장히 좋은 비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비닐로 물질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문제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복잡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의 쓰레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 보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누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접근 방법들을 좀 바꾸자. 너무 기존에 하던 방식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유리 제품만 판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 유리병을 씻어서 소비자가 모아두면 다시 그 빈 유리병을 가져가서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일회용 포장재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모델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게 룹 시스템인데요. 뉴욕하고 파리시 그리고 내년도에 도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모델들이 이런 모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테이크아웃 되는 음료들, 장례식장, 배달음식, 축제,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소비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런 소비는 하되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점주가 자기 식기에 음식을 담아서 배달하고 빈 그릇을 자기가 회수해서 설거지해서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주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릇을 빌려서 음식을 담아서 배달을 해주고 그 빈 그릇은 그릇을 빌려준 사람이 회수해서 씻어서 다시 음식점주에게 공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문화 분업화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파는 사업자와 그릇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분리해서 각자의 영역을 전문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다회용기가 보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래서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는 업체가 지금 트래시버스트즈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트래시버스트즈의 그 곽재현 대표가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포장재를 갓 뜯은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기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한 다회용 식기하고 세균수를 비교를 해보면 포장재를 갓 뜯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의 세균이 세척을 한 다회용기보다 20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식기가 일회용품이 세척하는 다회용기에 비해서 더 위생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생은 오히려 설거지를 잘 하는 게 더 위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진짜 위생을 찾아주는 것도 바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자체에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풀리면 하겠죠. 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제발 일회용품 안 쓰는 축제를 하나의 모델로서 정착시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트래시 버스터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자체가 축제를 한번 하게 되면은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가 300개에서 400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다 축제를 하게 되면은 다 그 먹거리 코너에서 다 일회용품으로 사람들이 계속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회용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행사 한번 야외에서 축제 한번 했을 때 나오는 쓰레기 봉투의 숫자가 5개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일회용기를 줄여서 쓰레기를 줄이는 실질적인 모델은 이런 식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재사용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갖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근마켓 열풍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개인들 사이에서도 중고품을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잠재 수요량은 엄청나게 컸었다. 다만 그 개인 간의 중고품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 도구들을 우리 사회가 제공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깔리자마자 개인들 간의 중고품 거래가 폭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것이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문제는 당근마켓 하나만 가지고 중고품 거래의 문화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이 서로 협업하는 구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프라인에 중고품을 거래할 수 있는 매장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매장 인프라는 시장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의 공공 인프라가 우선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중고품 매장이 예뻐야 돼요. 중고품 사러 갔는데 매장이 칙칙해요. 그러면 중고품 사러 간 사람의 마음도 어두워져요. 가뜩이나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중고품 사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고품 가게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고품 소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소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고품 소비가 우리의 일상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중고품 매장 자체도 일단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쁘게 만들어주려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하려면 누가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줘야 되냐? 공공이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웨덴의 리투나라고 하는 매장입니다. 백화점식 매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중고품 전문 매장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라는 이 인프라들이 우리 사회의 지자체별로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별로 재활용 센터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다수의 지자체가 법에서 규정하는 숫자만큼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재활용 센터가 너무 흐름해요. 그래서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순환경제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재활용 센터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하자. 어차피 법에서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으니 법에 맞추어서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니 이제는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좀 늘리자. 그래서 법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 센터를 현대화시키는 개념으로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는 단순히 중고품만 거래하는 기능이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을 판매하거나 업사이클 산업을 진흥하는 역할, 다음에 수리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체험 교육을 하는 역할, 이런 것이 자원순환과 관련된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저는
그냥 자원순환과 관련된 지자체의 전문 기구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겁니다. 이 복잡해지는 자원순환 관련된 업무를 지자체의 자원순환과만으로는 대응하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자체 업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자원순환 전문 기구들이 지자체별로 하나 만들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전문 기구의 역할을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지자체 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동네 재사용 매장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동네 재사용 매장은 단순히 중고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포장재 없는 매장 역할 기능도 하는 것이고요. 업사이클 제품 판매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점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단위로 자원순환과 관련된 거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동네 단위의 자원순환 거점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센터가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되는 것이죠.